제 손자를 살려주시면 3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80세 노인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인지 집안일 하시면서인지 산책하시면서인지 궁금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때는 2024년 12월 21일 성탄절을 사흘 앞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뉴욕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는 거리와는 달리 메디컬 센터 응급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발요,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윌리엄 체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었던 이 노인이 지금은 하얀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었어요. 그의 정장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흰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위엄있고 당당했던 재벌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술대 위에는 17살 소년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체이스, 윌리엄의 유일한 손자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12년 전 한국에서 입양해온 아이였습니다. 윌리엄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사업에만 매달려 살다가 환갑이 넘어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 한국 고아원에서 만난 5살 데이빗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린 데이빗이 처음 그를 부를 때의 그 감동을 윌리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자신의 큰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체이스 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 수십억 달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아이였어요. 데이빗은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와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도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됐어요. 손자 때문에 김치도 먹게 됐고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오후 3시경 데이빗이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고급 스키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던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데이빗이 바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급차로 연락받고 급히 달려온 윌리엄이 응급실에서 본 손자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어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데이빗을 보는 순간 이 80 노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분주히 뛰어다녔고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빗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생명 징후를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이 윌리엄에게는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들렸습니다. 체이스 씨,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담당 의사인 존슨 박사가 윌리엄 앞에 섰어요.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두개골 골절이 심하고 뇌출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존슨 박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윌리엄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공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3%라는 숫자가 윌리엄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0%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요.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윌리엄이 절박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존슨 박사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할 수 없어요.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특히 환자가 체이스 그룹 회장님의 손자라면 더욱 그래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윌리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그 사이에 우리 손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수술이에요. 실패 확률이 97%나 되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존슨 박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때 윌리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재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걸요. 의료진들이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체이스 그룹 회장의 손자 수술에 실패하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고 병원 평판도 망가질 것이고 의사 개인의 커리어도 끝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경외과의 윌슨 박사, 응급의학과의 브라운 박사, 그리고 이 병원의 최고 권위자인 화이트 원장까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실패하면 우리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하잖아요. 화이트 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체이스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늦는다고 하셨잖아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평생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윌리엄은 무릎을 꿇었어요. 80평생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었던 체이스 그룹의 회장이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절규했습니다. 3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300억 원이에요. 이 수술을 성공시켜 주시면 현금으로 3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멀리서 들리던 기계 소리들도 정적에 묻혔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윌리엄에게 쏠렸어요. 300억 원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습니다. 아니,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의료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우리 손자는 아직 17살이에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제발 기회라도 주세요. 윌리엄이 흐느끼며 매달렸어요. 그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의료진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거액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안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손을 내밀 것일까요? 응급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윌리엄과 데이빗은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윌리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데이빗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약속했던 할아버지와 손자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날이기도 했고요. 할아버지, 정말 스키장에 가는 거죠? 며칠 전부터 데이빗이 몇 번이나 확인했던 말이 윌리엄의 귀에 맴돌았어요. 윌리엄에게 데이빗은 그저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전부였어요. 젊은 시절 사업에만 매달려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쳤던 그에게 데이빗은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12년 전 한국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윌리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5살이었던 데이빗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동화책이었는데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열심히 읽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빗이 윌리엄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5살 아이가 말이죠. 그 순간 윌리엄의 마음에 뭔가 꽂혔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길 데이빗은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절대 울거나 투정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어린 아이들을 챙겨주는 형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어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태극기도 예쁘고 한글도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래요.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이빗이 윌리엄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윌리엄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은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8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데이빗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도 함께 먹고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 둘은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보다 더 끈끈한 사이였어요. 데이빗은 정말 효성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윌리엄의 건강을 항상 걱정했고 할아버지가 너무 일만 하지 않도록 자주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할아버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회사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저에게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15살 때 데이빗이 했던 말이 윌리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데이빗이 이번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평소에도 공부를 잘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체이스 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요. 데이빗의 꿈이었어요. 오늘 아침 7시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윌리엄은 정말 기뻤습니다. 데이빗도 전화 너머로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스키장 갈 수 있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활기찼는지 윌리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데이빗. 벌써 차가 준비돼 있어. 곧바로 출발하자. 윌리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윌리엄은 스키를 탈 줄 몰랐어요. 80이라는 나이도 있었고 젊은 시절에도 그런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빗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둘은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고급 스키 리조트로 출발했어요. 운전은 전속 기사 톰슨이 했고 윌리엄과 데이빗은 뒷자리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해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데이빗이 윌리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데이빗. 할아버지에게는 너보다 소중한 게 없어. 회사 일 따위는 언제든 뒤로 밀 수 있지만 너와의 약속은 절대 그럴 수 없지. 윌리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체이스 그룹 회장이라는 자리보다 할아버지라는 역할이 훨씬 소중했거든요. 스키장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 슬로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데이빗은 스키 장비를 갖춰 입고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로지에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멋있게 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데이빗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타야 해, 우리 데이빗. 무리하지 말고. 윌리엄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사실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윌리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처음 1시간 동안은 정말 완벽했어요. 데이빗은 초급자 코스에서 안전하게 스키를 탔고 중간중간 윌리엄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지에서 망원경으로 손자를 지켜보던 윌리엄은 정말 흐뭇했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데이빗이 로지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재밌어요. 오후에는 조금 더 높은 코스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데이빗의 얼굴은 추위 때문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까? 윌리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정말 스키 잘 타거든요. 그리고 안전 장비도 다 갖춰 입었고 강사님도 함께 가신대요. 데이빗이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윌리엄도 안심했어요.
전문 강사가 함께 간다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데이빗은 중급자 코스로 향했습니다. 스키 강사와 함께였고 다른 스키어들도 몇 명 있었어요. 윌리엄은 여전히 로지에서 망원경으로 손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조로웠어요. 데이빗이 능숙하게 슬로프를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후 2시 30분경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빗이 급격한 커브 구간에서 균형을 잃은 거예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던 건지 아니면 다른 스키어와 부딪힐 뻔해서 피하려다가 그런 건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데이빗이 코스를 벗어나 나무와 바위가 있는 위험 지역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윌리엄이 망원경으로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손자가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말이죠. 그 순간 윌리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 데이빗. 윌리엄이 소리치며 로지에서 뛰쳐나갔어요. 80이라는 나이도 잊은 채 눈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윌리엄에게는 15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빗을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바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려와서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 헬기가 즉시 출동했고 윌리엄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윌리엄은 데이빗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발 살아줘, 데이빗.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들은 진단 결과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심각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그리고 목뼈 손상까지.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3%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윌리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윌리엄은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중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세상에는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응급실 한 구석에서 천천히 일어난 사람, 그건 바로 이안나라는 25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으며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응급실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나가 일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들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청소부가 왜 갑자기 일어선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윌리엄도 고개를 들어 한나를 바라봤어요. 절망에 빠진 그의 눈에도 잠시 의문이 스쳤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급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청소부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간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존슨 박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뭘 해보겠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청소부가 의료진들이 모두 거절한 수술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환자분 수술 말이에요. 한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청소부가 수술을 한다고? 윌슨 박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나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라고?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거죠? 존슨 박사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한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의사 면허가 없어서요. 응급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미국 의사 면허가 없다는 건 곧 미국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냥 청소부일 뿐이잖아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면허 없는 사람이 무슨 수술을 해요? 다른 간호사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서양 의학도 공부했습니다. 비록 미국 면허는 없지만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어요. 한나의 말에 의료진들이 더욱 코웃음을 쳤어요. 한의학? 침 놓고 한약 짓는 그거 말이에요? 뇌수술이 무슨 침술인 줄 아세요? 존슨 박사가 조롱조로 말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한나의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고 슬픈 것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순수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전통 한의학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명의였고 특히 침술 실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나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를 1년 일찍 졸업하고 한국 최고의 한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학도 함께 공부했어요. 동서양 의학을 모두 아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 시절 한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낮에는 한의학을 배우고 밤에는 서양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까지 모든 것을 섭렵했어요. 교수들도 한나의 실력을 인정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에 가서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과 서양의 현대 의학을 융합하면 더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23세 한의대를 졸업한 한나는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어요. 뉴욕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한나의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의 한의원도 작았고 부모님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을 정도였어요. 미국에 온 첫 해 한나는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낮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텨내고 드디어 의과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미국식 의학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 다시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연속 낙방하면서 한나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특히 병원 청소 일을 많이 했어요. 의료진들 근처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의료 현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한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틈틈이 의학 서적을 읽었어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공부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다가 한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중 일부는 한국의 전통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침술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료진들은 동양 의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맨해튼 메디컬 센터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는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받고 수많은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서양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포기한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다면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하지만 청소부인 자신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한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응급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300억 원을 제시하며 손자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나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데이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그리고 목뼈 손상.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성공률이 3%밖에 안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침술과 서양 의학을 결합한다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뇌출혈의 경우 침술로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뇌압을 낮출 수 있었거든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나가 용기를 내어 일어선 거였어요. 2년 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의학으로 뇌수술을 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존슨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 혹시 정신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그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침술로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뇌압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서양 의학적 수술 기법과 결합한다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때 윌슨 박사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술쇼 무대인 줄 아세요? 침 몇 개 놓는다고 뇌출혈이 멈춘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다른 의료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청소부가 갑자기 의사 행세를 하겠다고 나서다니. 아무리 환자가 위급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간호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로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동서양 의학을 결합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이트 원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동인가요? 원장의 목소리에 응급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박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청소부가 갑자기 환자 수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화이트 원장이 한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 청소부군요. 이름이 뭔가요? 이한나입니다. 그럼 한나 씨, 당신이 정말 의사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했어요. 한의학이라. 그건 의학이 아니라 민간요법 아닌가요? 원장의 말에 한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한의학도 엄연한 의학입니다. 몇천 년의 역사와 임상 경험이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치료법이에요. 하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는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한의학은 인정할 수 없어요. 특히 뇌수술 같은 중요한 수술은 더욱 그렇고요.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나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간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윌리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윌리엄에게 쏠렸어요. 이분이 정말 우리 손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말에 응급실 전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체이스 그룹의 회장이 청소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존슨 박사가 급히 나섰어요. 체이스 씨,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건가요? 이 사람은 그냥 청소부예요. 의사도 아니고요. 하지만 윌리엄은 한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손자를 살릴 수 있나요? 윌리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통 침술과 서양 의학을 결합한다면 말이에요. 한나의 대답에 의료진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윌슨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체이스 씨, 제정신이세요? 청소부의 말을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침술로 뇌수술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환자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브라운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이에요. 우리가 방조할 수는 없어요. 화이트 원장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모든 의사들이 거절하셨잖아요. 우리 손자는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80평생 이렇게 절박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체이스 씨 마음은 이해해요. 존슨 박사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의학으로 뇌수술을 한다니요. 그건 현대의학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서양의학계의 편견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잠시만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한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어요. 청소부가 의사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했어요. 한나가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산에서 5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께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최고의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에요? 윌슨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여긴 미국이에요. 한국의 민간요법은 통하지 않아요. 특히 뇌수술 같은 고도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은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의학이에요. 특히 침술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했어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두통이나 요통 정도야 침으로 치료할 수 있겠죠. 존슨 박사가 조롱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뇌출혈이요? 두개골 골절이요?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침 몇 개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한나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이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멀리서 봤지만 대략적인 진단은 가능해요. 한나가 차트를 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한나가 데이빗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자는 17세 남자아이, 스키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그리고 경추 손상이 있어 보여요. 혈압은 아마 70에 40 정도로 떨어져 있을 거고 동공 반응도 느릴 거예요.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나의 진단이 정확했거든요. 어떻게 멀리서 본 것만으로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서양 의학적 접근법은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와 뇌압 감소예요. 하지만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출혈과 뇌부종 때문이에요. 한나의 설명에 의사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침술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한나가 핵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뇌혈류를 조절할 수 있고 뇌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존슨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침으로 뇌압을 조절한다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겠어요? 과학적 근거나 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한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임상 사례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침수를 병행했을 때 회복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서양 의학계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윌슨 박사가 반박했어요. 실제로 뇌압이 낮아진 게 아니라 환자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겠죠. 침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그의 말에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어요. 한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백회혈, 사신총혈, 인당혈 등의 머리 부위, 혈자리와 태충혈, 삼음교혈 등의 다리 부위 혈자리를 동시에 자극하면 뇌혈류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변화예요. 의료진들은 한나가 말하는 혈자리 이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방법으로 현대의학의 난제를 해결한다니 말이에요. 그때 화이트 원장이 나섰어요. 한나 씨, 당신 말이 설사 맞다고 해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불법이에요. 당신이 환자를 치료하는 순간 우리 병원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원장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러자 윌리엄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손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요?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정말 제발요. 한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면 어떨까요? 침술은 제가 하되 수술은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제안에 의료진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도 불법이에요. 브라운 박사가 말했어요. 면허 없는 사람이 환자에게 침을 놓는 건 명백한 의료 행위거든요.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요.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윌리엄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감당할게요. 병원이나 의료진에게는 일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윌리엄의 제안에 의료진들이 당황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이스 씨. 존슨 박사가 말했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양심과 윤리의 문제예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할 수는 없어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성공률 3%라고 하셨잖아요. 97%는 죽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윌리엄의 반박에 의사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환자를 정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실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언론사에서 몰려온 거였어요. 체이스 그룹 회장의 손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손잡은 상태는 어떤가요? 수술은 언제 하실 건가요?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윌리엄이 당황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내 손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인터뷰예요? 윌리엄이 소리쳤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화이트 원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언론이 개입된 이상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만약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병원 전체가 비난받을 게 뻔했거든요. 체이스 씨, 이제 더욱 어려워졌어요.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한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데이빗의 상태는 악화될 텐데 이렇게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발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늦어요. 한나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의외의 사람이 한나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 쪽에서 누군가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 의사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과 동시에 결단이 서린 표정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그를 주목했어요. 바로 이 병원의 신경외과 레지던트인 김태준 박사였거든요. 김태준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3년 전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 의사였어요. 뛰어난 실력으로 이 병원 신경외과에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아직은 레지던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상황에 끼어든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김태준이 응급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저도 이 대화를 들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선배 의사들은 레지던트가 이런 중요한 상황에 끼어든다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 박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존슨 박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레지던트 주제에 무슨 권한으로 여기 나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한의학, 저는 그 효과를 직접 봤어요. 김태준의 말에 의료진들이 술렁거렸어요. 설마 또 다른 한국인이 한의학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겠죠? 김태준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의대생이었을 때 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서양 의학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어요. 김태준의 증언에 한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윌슨 박사가 반박했어요. 뇌출혈 환자 중에는 자연 회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한의학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미 한양방 협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도 침술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결과도 좋고요. 김태준의 말에 의료진들이 당황했어요.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정말인가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그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김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때 한나가 김태준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도 한국 분이시군요. 반가워요. 저는 이한나라고 해요. 부산에서 한의학을 공부했어요. 한나의 인사에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준입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두 한국인의 만남에 윌리엄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김 박사님도 이분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윌리엄이 간절히 물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레지던트 신분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나 씨가 말씀하신 치료법은 한국에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김태준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특히 뇌압을 낮추는 침술법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서양 의학과 병행해야 하지만요. 김태준의 증언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젊은 의사가 한나의 말을 뒷받침해 주니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뛰어온 거였습니다. 선생님들, 환자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데이빗이 깨어났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윌리엄이 가장 먼저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다른 의료진들과 한나, 김태준도 따라갔습니다. 데이빗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이 또렷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데이빗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윌리엄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데이빗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곧 나아질 거야. 윌리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국 사람이신가요? 데이빗이 한나를 보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한나가 데이빗에게 다가가며 답했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데이빗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비록 어릴 때 미국으로 왔지만 항상 한국이 그리워요. 한나가 데이빗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한국의 전통의학으로요. 한나의 말에 데이빗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한국 의학으로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한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데이빗이 윌리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발요. 저는 이분을 믿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윌리엄이 감동했어요. 손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한 첫 번째 부탁이 한나의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데이빗아, 정말 괜찮겠니? 위험할 수도 있어. 윌리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데이빗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한국의 의학도 믿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데이빗의 간절한 부탁에 윌리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의료진들도 당황했어요. 환자 본인이 한의학 치료를 원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데이빗이 의식을 회복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때 김태준이 나섰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한나 씨 혼자서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서양 의학적 부분을 담당하겠어요. 김태준의 제안에 한나가 고마워했어요. 정말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돕고 싶어요.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양방 협진의 효과를 믿어요. 함께 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존슨 박사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김 박사, 정신 차려요. 당신은 아직 레지던트예요. 이런 큰 수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하면 당신 커리어도 끝이에요. 알고 있어요. 김태준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환자가 원하고 있는데요. 김태준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이 술렁거렸어요. 화이트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레지던트와 무면허자가 함께 수술을 한다고요? 병원 차원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자 윌리엄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원장님, 제발요. 우리 손자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줄 의사도 생겼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만요. 데이빗도 간절히 부탁했어요. 원장님, 제발요. 저는 정말 살고 싶어요. 이분들을 믿어보고 싶어요. 데이빗의 약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뛰어와서 말했어요. 선생님들, 큰일 났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혈압이 50에 30까지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데이빗이 잠깐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였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요. 한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김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윌리엄이 원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간청을 했어요. 원장님, 제발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기회를 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응급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화이트 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원장은 이 위험한 도전을 허용할까요? 화이트 원장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딜레마는 처음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환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론의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큰 파장이 일 것이 뻔했어요. 모니터에서 울리는 경보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데이빗의 심박수가 분당 40대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각종 수치를 확인했지만 모든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혈압 50에 30, 체온 3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원장님 결정을 내려주세요. 김태준이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수술복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레지던트 신분으로 이런 큰 수술에 나선다는 건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어요. 한나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은침들이 들어있었어요. 크기가 다른 10여 개의 침들이 은은한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침들은 한나의 집안에서 3대째 내려온 보물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침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도구라고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나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비치는 가운데 한나의 손가락이 침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렸어요. 각각의 침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의 작은 한의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 침들이 이제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윌리엄은 손자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수십억 달러의 재산도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젊은 한국 여성의 손에 손자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데이빗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그의 호흡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윌리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원장실에서 나온 화이트 원장의 발걸음이 응급실 바닥에 울렸습니다. 툭툭-툰. 무거운 가죽 구두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좋습니다. 화이트 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의료진 전체가 참관하며 무엇보다 한 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즉시 중단하겠어요. 원장의 말에 응급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드디어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어요. 한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수술실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각종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서양 의학용 수술 도구들과 한나의 전통 침구들이 같은 공간에 놓인 모습이 묘하게 대조적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벌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레지던트로서 이런 큰 수술을 주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나도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헐렁한 청소복을 벗고 하얀 수술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치 진짜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2년 동안 억눌러왔던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한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한나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께 말이에요. 데이빗을 수술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윌리엄이 손자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어요. 데이빗아,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이겨내렴. 윌리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데이빗에게는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에서는 숨막히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윌리엄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모두가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수술실 위쪽에 있는 빨간 불이 켜지자 모든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마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인 로버츠 박사가 신중하게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워낙 불안정해서 마취 자체도 위험한 과정이었어요.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 더욱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한나는 수술대 옆에서 데이빗의 맥박을 짚어보고 있었어요. 서양 의학의 맥박 측정과는 다른 한의학적 맥진이었습니다. 좌수관맥, 우수관맥을 차례로 짚어보며 환자의 전체적인 기혈순환 상태를 파악했어요. 맥이 약하긴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취가 완료되자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어요. 김태준이 주도하는 서양 의학적 접근과 한나의 한의학적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의료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먼저 한나가 나섰습니다. 데이빗의 머리 부위에 있는 백회혈을 정확히 찾아 첫 번째 침을 놓았어요. 은침이 피부를 관통하는 순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던 뇌압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게 뭐지? 모니터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뇌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참관하던 의사들도 모니터를 주목했습니다. 정말로 숫자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한나는 계속해서 사신총혈, 인당혈에 차례로 침을 놓았어요. 각각의 혈자리마다 정확한 깊이와 각도를 맞춰 침을 삽입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그대로 수백 번 연습했던 그대로였어요. 한나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 부위의 태충혈과 삼음교혈에도 침을 놓았어요. 머리와 다리의 혈자리를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를 상하상응이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혈압이 50에 30에서 60에 40으로 올라갔어요. 심박수도 40대에서 50대로 회복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뇌압은 위험 수치에서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김태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침 몇 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한국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이제 김태준의 차례였습니다. 뇌압이 안정된 상태에서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서양 의학적 수술을 시작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안전한 조건에서 수술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열자 뇌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출혈이 있었고 부종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한나의 침술 덕분에 뇌압이 낮아진 상태라 수술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김태준의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씩 찾아 지혈하고 혈종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어요. 한나도 옆에서 계속 침을 조절하며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요 혈관에서 대량 출혈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김태준이 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혈관이 터진 것 같았어요. 출혈이에요. 큰 출혈이에요. 간호사가 급하게 외쳤어요. 혈압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에서 40, 50에서 30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지혈해야 해요. 김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출혈 부위가 깊은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서양 의학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즉시 반응했어요. 새로운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혈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들이었어요. 합곡혈, 족삼리혈, 혈해혈에 차례로 침을 놓으며 출혈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경보음이 더욱 빨라졌고 데이빗의 생명 징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한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 순간에 실패할 수는 없었어요. 데이빗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한의학의 명예도 걸린 일이었거든요. 과연 한나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수술실의 시계가 오후 5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초침이 똑똑똑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동안 데이빗의 생명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붉은 피가 수술대 위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거즈로 닦아내도 소용없었습니다. 김태준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출혈 부위가 뇌의 깊은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리해서 지혈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의사도 주저할 만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존슨 박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시도였어. 그의 말에 다른 의료진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혹시 이 실험적인 수술이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데이빗의 맥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좌수, 우수를 번갈아가며 정확히 맥상을 파악했어요. 맥이 약하고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세상맥이라고 불렀어요. 출혈로 인해 기혈이 급격히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반적인 지혈 혈자리로는 안 되겠어. 한나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 상황은 보통의 출혈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중요한 혈관에서 나는 대량 출혈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더 강력하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한나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전의 침법을 떠올렸습니다. 혈맥 정지법이라고 불리는 고급 침술 기법이었어요. 일반적인 지혈과는 차원이 다른 혈관 자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너무 위험해서 할아버지께서도 평생에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수진아, 이 침법은 양날의 검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성공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지만 실패하면 환자가 즉시 위험해질 수 있어. 절대 가볍게 시도해서는 안 되는 기법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방법이 실패하면 데이빗은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상태로 놔두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김태준 선생님. 한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제가 특별한 침법을 시도해 보겠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돌려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김태준이 물었어요. 혈맥 정지법이라는 고급 침술이에요. 혈관의 흐름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한나의 설명에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실패하면. 한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해보세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김태준의 말에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나는 가방에서 가장 가늘고 긴 침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제작해 주신 금침이었어요. 일반 은침보다 훨씬 정교하고 민감한 이 침은 오직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보물이었습니다. 먼저 한나는 데이빗의 목 부분에 있는 인형혈을 정확히 찾았어요. 이 혈자리는 목동맥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침을 놓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큰 위험이 따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금까지의 침법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이 요구됐거든요. 깊이도 정확해야 했고 각도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1mm라도 어긋나면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수술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한나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반대했던 존슨 박사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비우고 오직 환자의 기혈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맥동, 피부 아래로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금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1mm, 2mm, 3mm. 한나는 침이 들어가는 깊이를 정확히 조절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수백 번 연습시키셨던 그 느낌을 믿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5mm 지점에서 한나가 침을 멈췄어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목동맥과 인형혈이 만나는 정확한 위치였어요. 이제 침을 특별한 방법으로 조작해야 했습니다. 한나는 침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1도, 2도, 3도.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시계의 정밀한 톱니바퀴를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게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맥 정지법의 핵심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던 뇌압 수치가 다시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확히 조절되면서 출혈 부위의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출혈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로 피가 나오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침 하나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한국에서도 이런 극적인 변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형혈만으로는 완전한 지혈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했어요. 양쪽 귀 뒤에 있는 완고혈에도 침을 놓아야 했습니다. 완고혈은 뇌혈관의 측면 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혈자리였어요. 여기를 자극하면 우회 혈관들이 활성화되면서 출혈 부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양손에 침을 하나씩 들고 동시에 두 곳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각각 다른 깊이와 각도로 침을 삽입해야 했거든요. 마치 피아노의 양손 연주처럼 정밀한 협조가 필요했어요. 한나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침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법이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완고혈의 침이 정확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오른쪽도 동시에 같은 깊이에 도달했어요. 한나는 이제 세 개의 침을 동시에 조작해야 했습니다. 인형혈의 침은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양쪽 완고혈의 침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했어요. 이건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각각의 침이 서로 다른 리듬과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조화를 이뤄야 했어요. 수술실에서는 오직 모니터의 경보음과 한나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정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춘 거였어요.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압도 정상 수치로 안정됐고 혈압과 심박수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 존슨 박사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침으로 뇌출혈을 멈춘 거야? 그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김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게 수술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출혈이 멈췄으니까 혈종 제거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안도가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한나는 조용히 세 개의 침을 제자리에 고정했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침을 빼는 순간 다시 출혈이 시작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김태준이 안심하고 수술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출혈 걱정 없이 정확하게 혈종을 제거하고 손상된 뇌조직을 복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나의 침술이 만들어낸 안전한 환경에서 서양의학이 제 역할을 다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윌리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이트 원장도 원장실에서 수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원 전체의 명운이 걸린 수술이었거든요. 성공하면 혁신적인 치료법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진들도 여전히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체이스 그룹 회장의 손자 수술이라는 특종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기자들은 수술실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이든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적적인 침술 덕분에 김태준은 여유를 갖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손상된 뇌조직을 하나하나 복구하고 혈종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서야 모든 수술이 끝났어요. 김태준이 마지막 봉합을 마치자 수술실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성공이었어요. 한나도 조심스럽게 침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침을 빼는 순간에도 출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데이빗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어요.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수술실 위쪽에 빨간 불이 꺼지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7시 43분, 무려 4시간 넘게 이어진 대수술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윌리엄은 벽에 기대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김태준과 한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빛이 나고 있었어요. 안도감과 성취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다리가 휘청거려서 간호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다림은 처음이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김태준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어요. 뇌출혈도 멈췄고 혈종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김태준의 말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윌리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한나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윌리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윌리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데이빗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한나를 비웃고 무시했던 간호사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중환자실에 도착한 데이빗의 모습은 평온했어요. 각종 모니터들이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숨소리도 고르게 들렸습니다. 수술 전에 위급했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나는 데이빗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맥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미약하고 불규칙했던 맥이 이제는 안정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완전한 회복 궤도에 올라섰다는 증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윌리엄은 데이빗의 침대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데이빗아,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빨리 일어나렴.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한나와 김태준도 교대로 데이빗을 돌봤어요. 한나는 틈틈이 데이빗의 혈자리를 확인하며 회복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김태준은 각종 의료 장비들을 체크하며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를 관찰했어요.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데이빗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곧이어 눈꺼풀도 살짝 떨렸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윌리엄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데이빗이 움직이고 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데이빗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데이빗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데이빗의 시선이 윌리엄에게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데이빗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윌리엄의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데이빗아,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윌리엄이 손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빗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를 구해주셨어. 윌리엄이 데이빗을 안심시켰어요. 데이빗이 고개를 돌려 한나를 봤습니다. 그 한국 분이시네요. 아까 수술 전에 봤던. 데이빗이 한나를 알아봤어요. 한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히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한나라고 해요.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어요? 한나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다면서요? 네, 침술과 함께 수술을 했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서양의학 부분을 담당해 주셨고요. 한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데이빗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국 의학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중환자실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청소부였던 한국 여성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존슨 박사를 비롯해 처음에 반대했던 의사들도 한나를 찾아왔어요. 한나 씨,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존슨 박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나가 너그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나의 말에 의료진들이 숙연해졌어요. 오전이 되자 윌리엄이 한나를 불렀습니다. 한나 선생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둘은 중환자실 옆 상담실로 향했어요. 윌리엄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윌리엄이 말문을 열었어요. 제가 약속했던 300억 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어요. 통장 번호만 알려주시면 즉시 송금하겠어요. 하지만 한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윌리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약속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나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환자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냥 살려야 할 생명일 뿐이에요. 한나의 말에 윌리엄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뭔가 보답을 해야 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윌리엄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한방병원을 세워드리겠어요. 선생님이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치료를 마음껏 연구하고 실할 수 있는 곳으로요. 윌리엄의 제안에 한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한나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일이에요. 선생님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요. 그리고 데이빗도 그걸 원할 거예요. 윌리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빗이 완전히 회복한 후 병실에서 이 대화를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윌리엄의 예상과 똑같았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의학을 더 배우고 싶어요.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병원이 아니라 모든 한국 의료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당연하죠. 윌리엄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김태준 선생님도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훌륭하게 도와주셨거든요. 며칠 후 데이빗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그의 회복 속도는 모든 의료진을 놀라게 했어요. 걷기도 할 수 있었고 말하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뇌 손상의 후유증도 거의 없었어요. 한나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데이빗이 한나에게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선생님처럼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나가 데이빗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데이빗과 윌리엄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나 선생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젊은 간호사가 말했어요. 의료진이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이트 원장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한나 씨,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나요?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한나의 답에 원장이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데이빗과 윌리엄이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한나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에 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데이빗이 한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한나가 데이빗에게 당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네, 약속해요. 데이빗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자동차가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비록 2년 동안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경험이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김태준이 한나 옆에 와서 말했어요. 한나 씨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한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함께 멋진 병원을 만들어요. 그날 밤 한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한나야.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됐구나. 한나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데이빗이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한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평소와 같이 일어나 뉴스를 켰던 한나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리언 트러디셔널 메더선 세이브즈 빌리언 AI 레이즈 그랜드 선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기자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 맨해튼 메디컬 센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미국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률 3%였던 극한의 뇌수술이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한나가 수술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나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의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한의대 동기들까지 모두 연락을 해왔어요. 한나야,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해내다니.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도 전화를 주셨어요. 한나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한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의료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청소부로만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한나 선생님, 젊은 간호사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에 선생님을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저도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요. 간호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울 게 많아요. 한나의 너그러운 답변에 간호사가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응급실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존슨 박사가 직접 동양의학 서적들을 주문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나, 이 침술 이론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가 한나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한나가 기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혈자리는 족양명 위경에 속하는데요. 한나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존슨 박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네요. 왜 이걸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윌슨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한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한나 씨,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양의학을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요. 화이트 원장은 한나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한나 씨, 우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주셨으면 해요.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어요. 그리고 동양의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과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원장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한나가 답했어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원장이 아쉬워했지만 한나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한나 씨를 만나러 왔다면서요. 시장은 한나에게 뉴욕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나 씨가 해내신 일은 단순히 한 환자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동서양 의학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의료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장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CNN, MBC, C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한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나는 몇 곳만 선별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오늘의 성공이 그것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나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정받은 한국 한의학 청소부에서 영웅이 된 한국. 여성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한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나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어요.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해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한나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서양의학융합연구의 선구자로 모시겠다는 거였어요. 김태준도 한국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나 씨, 저도 함께 한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요. 김태준의 제안에 한나가 기뻐했어요. 물론이죠. 함께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윌리엄과 데이빗도 자주 한나를 찾아왔어요. 데이빗의 회복 상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뇌수술을 받았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했어요. 의사들도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습니다. 한나 선생님, 저 정말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데이빗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한나가 데이빗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윌리엄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한나 선생님, 제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의학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병원 설립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어요. 정말요? 한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미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부산에 최첨단 한방병원을 짓겠어요. 선생님이 마음껏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요. 한 달이 지나자 한나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앞다투어 침술과 한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한의학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찬 책장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쉬는 시간마다 그 책들을 읽었어요. 한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며 강의도 해줬습니다. 미국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한나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미국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동서양 의학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성공도 좋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전통의학을 한국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나의 결정을 들은 윌리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맞는 선택이에요, 한나 선생님. 한국에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어요. 데이빗도 한나의 결정을 응원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성공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도 될까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나가 한국 귀국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 큰 환영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인천공항에서는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사들도 한나의 귀국 일정을 문의해 왔어요.
부산시에서도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부산시립 한방병원을 새로 설립하고 한나를 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거였어요. 윌리엄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합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서양 의학 융합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미국 생활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병원에서는 성대한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동안 한나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모두 진심으로 아쉬워했어요. 한나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존슨 박사가 말했어요. 의학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견 없이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화이트 원장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나 씨가 우리 병원에 남긴 유산은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도 동서양 의학 융합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어요. 마지막 날 밤 한나는 자신이 2년 동안 살았던 작은 원룸을 정리했어요. 낡은 의학 서적들, 할아버지께서 주신 침대, 그리고 무수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감회가 깊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한나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값진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나는 김태준과 함께 있었어요. 둘 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김태준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나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겠어요. 공항에는 윌리엄과 데이빗이 배웅을 나와 있었어요. 한나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데이빗이 한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꼭 성공하세요. 저도 곧 한국으로 찾아뵐게요. 윌리엄도 한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나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뉴욕을 바라봤어요. 2년 동안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영웅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동서양 의학의 진정한 융합을 이뤄내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하겠어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새로운 꿈을 향해서요. 1년 후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웅장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부산 통합의료원이라는 현판이 걸린 이 병원은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식 의료시설의 첨단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건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나는 원장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병원의 원장이 된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그럴만했어요. 병원 개원 첫 달부터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서양 의학으로 포기했던 환자들, 다른 치료법을 찾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나와 김태준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뇌혈관 질환, 척추 질환, 만성 통증, 심지어 암 환자들까지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치료로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한나가 뉴욕에서 선보였던 혈맥 정지법은 이제 부산 통합의료원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됐습니다. 의료진 회의실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케이스 스터디가 열렸어요. 한국의 젊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함께 모여 치료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런 협진 시스템은 한국 의료계에서도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김태준 선생님, 이번 주 뇌종양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한나가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수술 후 한나 원장님의 침술 치료를 병행하니까 회복 속도가 2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김태준이 감탄하며 답했어요. 한의학과 교수로 초빙된 최정민 박사도 거들었어요. 저도 30년 넘게 한의학을 했지만 이런 융합치료의 효과는 정말 처음 봐요. 한나 원장님이 만든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병원에는 해외에서도 의료진들이 연수를 오고 있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온 의사들이 부산 통합의료원의 치료법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한나는 매달 국제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지식을 나눴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많았어요. 뉴욕에서의 한나의 성공담이 미국 의료계에 널리 알려졌거든요. 한나 박사님의 치료법을 배워서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싶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온 젊은 의사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런 지식은 더 많이 나눌수록 좋아져요. 한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국경도 없어요. 부산시에서도 이 병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나 원장님 덕분에 부산이 세계적인 의료 도시로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환자들의 감사 편지도 매일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통의 편지가 특히 한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원장님, 저는 5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어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았는데 원장님의 치료를 받고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손자랑 같이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한나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윌리엄의 전화였습니다. 한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윌리엄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나가 기뻐하며 답했어요. 데이빗도 잘 지내고 있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어요. 윌리엄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빗이 다음 달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거든요. 정말요? 한나가 깜짝 놀랐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네, 데이빗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도 이제 완전히 유창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꼭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나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도 함께 오시나요? 네, 저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윌리엄이 답했어요. 원장님 병원도 구경하고 싶고 한국의 전통의학도 더 알아보고 싶어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데이빗과 윌리엄의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거였습니다. 특히 데이빗이 뉴욕에서의 그 유명한 환자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나도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1년 만에 보는 데이빗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더 자랐고 얼굴도 더 성숙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나 선생님, 데이빗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데이빗의 유창한 한국어에 한나가 감탄했어요. 데이빗아, 한국어가 정말 늘었구나.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 한나가 데이빗을 반갑게 맞았어요. 윌리엄도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나 원장님. 비록 서툴지만 한국어를 배웠어요. 회장님도 한국어를 배우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한나가 감동했어요. 두 사람의 한국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데이빗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제가 태어난 나라구나. 데이빗의 말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산 통합의료원에 도착한 윌리엄과 데이빗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병원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한나 원장님. 이 모든 게 1년 만에 이뤄진 거예요? 윌리엄이 감탄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한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특히 회장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병원 투어를 하면서 데이빗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한의학 치료실에서 침수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침으로 병이 나아지다니. 한나가 데이빗에게 설명해줬어요. 내가 받았던 치료도 이런 원리였어. 몸의 기혈순환을 조절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야.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도 이런 치료법을 배우고 싶어요. 데이빗이 말했어요.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틈틈이 한의학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여기서 방학 때마다 연수를 받으면 돼. 한나가 기꺼이 제안했어요. 저녁에는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회 요리와 전통 한정식이 나왔는데 윌리엄과 데이빗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윌리엄이 말했어요. 김치도 이제 익숙해졌고 된장찌개도 좋아해요. 한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데이빗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나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정말 강한 아이였어. 스스로 극복한 거야. 한나가 데이빗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한나의 고향인 부산 동래구를 방문했어요. 한나의 할아버지 한의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소박한 한의원이었지만 이곳이 바로 한나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85세의 고령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한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한나가 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한나가 할아버지께 깊이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윌리엄과 데이빗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윌리엄과 데이빗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한나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윌리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한나 원장님 덕분에 제 손자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아버지는 데이빗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이 아이가 그때 그 환자로구나.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에 데이빗이 감동했어요. 할아버지의 한의원에서 데이빗은 전통 한의학의 깊이를 느꼈어요. 수백 년 된 의학 서적들, 각종 약재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50년 경험이 담긴 침들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한나 선생님에게 전해진 거군요.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한나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금침 세트였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됐구나. 이 침들을 내게 물려주마. 할아버지. 한나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침들은 정말 소중한 갑오였거든요. 잘 쓰거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다오. 할아버지의 당부에 한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윌리엄과 데이빗은 서울로 향했어요. 데이빗이 서울대 의과대학의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데이빗아,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자주 부산에 놀러와. 한나가 데이빗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선생님께 배운 것들 잊지 않을게요. 윌리엄도 한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나 원장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융합 의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부산 통합의료원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융합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병원의 치료법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국제학회에서 자주 강연을 했어요.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의학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융합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연설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학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습니다. 오직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의 젊은 여성 의사가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나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전국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서 융합의학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주장했던 동서양 의학의 협력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 한나는 우상이 됐어요. 한나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의대생들이 부산통합의료원으로 견학을 올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나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데이빗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데이빗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대 생활은 어때? 한나가 반갑게 물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어도 더 늘었어요. 그리고 방학 때 부산에 가서 선생님께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요. 데이빗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한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잘 계셔? 네, 할아버지도 정말 건강하세요. 요즘 한국 음식 만들기에 푹 빠져 계세요. 김치도 직접 담그신다니까요. 데이빗의 말에 한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전화를 끊고 한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3년 전 뉴욕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자신을 떠올리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좌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환자에게서 온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완쾌됐어요. 80세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한나는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환자의 미소,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이것들이 바로 한나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한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치료받을 환자들의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차트 뒤에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씩 차트를 검토하며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뇌종양 환자, 척추 질환 환자, 만성 통증 환자. 모두 다른 증상이었지만 한나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들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한나는 일을 마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한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어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한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에는 벌써 여러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병원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나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진료실에 앉아 첫 번째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한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자.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자. 문득 뉴욕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데이빗이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을 때 한나가 일어선 그 순간. 그때의 용기가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어요. 60대 남성 환자로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환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한나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환자와의 상담이 시작되면서 한나는 완전히 집중했어요. 환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추구하는 의료였어요. 환자 중심의 마음이 담긴 진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통합의료원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절망했던 환자들이 희망을 되찾고 포기했던 가족들이 웃음을 되찾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꿈꿨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래구 골목길을 걸었어요. 할아버지의 한의원 앞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군요. 그래,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지.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니.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나가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건강한 가족,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환자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한나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부산 통합의료원이 개원한 지 1년 3개월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많은 기적들을 함께 만들어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환자들의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갔다. 뉴욕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을 수 있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을 돕고 동서양 의학의 진정한 융합을 이뤄내고 싶다. 데이빗이 곧 부산에 온다고 했다. 그 아이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다. 윌리엄 회장님도 미국에서 동양의학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셨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내일도 많은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의사가 된 이유이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신념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본 한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한나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나는 환자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의 손길을 내밀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고 동서양 의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희망과 기적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한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에게 수고했다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